박영애 씨 72세는 늦은 저녁 조용한 자신의 방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 집에서 들은 몇 마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아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입니다. 며칠 전 무릎 통증으로 병원 신세를 졌던 영애 씨는 아들네 집에서 하루 이틀 머물며 회복을 하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그날 저녁 부엌에서 몰래 나눈 대화를 엿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부양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갚느라 빠듯해서 매달 요양원 비용 대기도 힘들 것 같아.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거실에 앉아있던 영희 씨의 가슴에는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나도 알아. 요양원은 비싸서 엄두가 안 나. 그렇다고 회사 그만두고 내가 직접 모실 수도 없고 간병인을 쓰자니 그것도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 테고. 순간 영애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될까봐 염려하던 바로 그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부양이라는 두 글자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앉아있던 영애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지만 차마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일부러 내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 뒤 서둘러 방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문을 등지고 섰을 때 영애 씨는 참았던 흐느낌이 새어나오는 것을 겨우 삼켰습니다. 그날 밤 영애 씨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괴로운 마음에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 내용은 영애 씨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짐이 되고 있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다 자부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짐처럼 느껴진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영애 씨는 울지 않으려고 애써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벽 너머 안방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무거운 대화를 이어가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영애 씨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돌봐왔습니다. 노안으로 거동이 힘든 노인들이 가족에게 미안해하고 눈치를 보는 모습도 많이 지켜봤죠. 그럴 때마다 영애 씨는 나는 나중에 절대 내 자식들에게 저런 부담을 주지 말아야지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 나이가 되어 보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된 후로는 아들이 가끔 들러 장봐주고 며느리가 반찬을 챙겨줄 때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미안함이 자리 잡았지요. 얼마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영애 씨의 기억에 생생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치매가 조금 있어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하루에 10만 원이 넘는 간병인 비용을 감당하느라 자식들이 몹시 힘들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얘야, 차라리 나 그냥 집에 가게 해줘. 하고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가 어쩐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영애 씨는 간병인을 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기에 아들이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영애 씨는 차라리 며느리가 솔직하게 불편함을 토로한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모르고 지냈다면 자신은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아들에게 짐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과 씁쓸함은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말이 자꾸 맴돕니다. 우리도 생활이 힘든데 어머님까지라는 탄식. 아들도 딱히 해결책을 찾지 못해 난처해하는 모습. 영애 씨는 베개를 끌어안고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자식들 몰래 혼자 중얼거린 그 한마디는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늘 마음먹었건만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고 자책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애 씨는 이른 시간에 조용히 짐을 챙겨 아들 부부의 집을 나왔습니다.
회복 중이라며 며칠 더 있다 가라고 만류하는 아들에게 집이 편하다고 둘러댔죠. 며느리도 웃으며 어머님, 벌써 가세요? 더 계세요라고 했지만 영희 씨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서둘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을 때에야 비로소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영희 씨는 결심 하나를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남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 방법을 찾아보자.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각오를 다진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애 씨를 반겨주는 건 적막한 원룸형 아파트의 공기뿐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전셋집에서 남편 없이 혼자 지낸 지도 어느덧 10년째.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내외가 같이 살자고 권유했지만 영애 씨는 며느리에게 불편을 줄까봐 정중히 거절하고 이 작은 집을 얻어나왔습니다. 당시엔 아직 정정했고 간호사로 모아둔 퇴직금도 조금 있어 혼자 살기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모아둔 돈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아들네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마음 편히 손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며느리는 맞벌이로 바쁘고 손주들도 어리니 엄마 아직은 혼자 지내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야.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라며 슬쩍 선을 긋는 게 느껴졌죠. 영애 씨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들은 이야기가 자신을 채근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겠다. 그날 이후로 영애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에게 부양받는다는 것의 무게를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내 삶을 꾸려갈 방법이 정말 있을까? 머리로는 막막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내가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 보이는 게 자식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영애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생 남을 돌봐온 간호사 출신답게 이번에는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성민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이제부터는 내 생활은 내가 감당해 보려고 한다. 너희한테 짐 지우기 싫어. 갑작스런 어머니의 선언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얘기 들으신 건 아니고. 아들은 당황하여 연거푸 물었지만 영희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엄마가 예전부터 생각해둔 거야. 간호사 노릇하면서 느낀 게 많았거든. 엄마 남은 인생은 스스로 준비해 볼 테니 넌 신경 쓰지 마라. 며느리가 옆에서 통화 내용을 걱정스레 듣고 있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저희가 하고 뭐라 변명하려는 듯 했지만 영애 씨는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얘야, 섭섭하긴. 엄만 괜찮다. 오히려 미안한 건 나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일은 내가 결정하고 싶구나. 전화기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영희 씨는 한편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잘한 결정이야. 가족과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독립이니만큼 책임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영애 씨는 한동안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서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홀로 서기를 향한 굳은 결심이 얼굴에 서서히 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을 찾아 나가는 일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두려움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커튼을 활짝 열며 혼잣말로 중얼였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자.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볼 노후 설계를. 돈 없이도 살 수 있을까? 공공제도 조사와 주거 선택 과정. 결심은 했지만 막상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영애 씨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니
남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고 매달 나오는 수입이라고는 몇 해 전부터 받고 있는 기초연금 약 30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서울에서 살아간단 말인가? 영애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지금처럼 집세 내고 혼자 살려면 무리일 게 뻔했습니다. 아들네 도움 없이 돈 없이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지혜를 빌리면 된다. 남은 여생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영애 씨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노인 지원 제도들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 어렴풋이 들었던 복지 제도들이 떠올랐죠. 분명 어려운 노인을 돕는 무슨 공공임대주택이 있었는데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영애 씨는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한쪽 구석에 쌓아둔 신문 더미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찢어 보관해둔 사회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부 저소득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공급이라는 제목과 함께 노인 전용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그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월세 5만 원에 안전시설 완비 커뮤니티 시설 제공 낯설지만 반가운 단어들이 줄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다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월세가 5만 원이라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 30만 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입니다. 영애 씨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이 진짜 있다면 내 연금으로도 살 수 있겠는데? 혼잣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영희 씨는 다음 날 집 근처 동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상담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 혼자 사는 노인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영희 씨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곧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마주 앉게 된 영희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의지를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들네에 부담 주기 싫어 지원책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하자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자녀와 따로 독립생활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잘 오셨어요, 어머님. 도와드릴 방법을 같이 찾아봐요. 그 말에 영애 씨는 괜스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무언가 길이 보일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우선 영애 씨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며 몇 가지 기초 복지제도부터 짚어주었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기초연금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월 약 30여만 원 정도 확보되시고요. 혹시 따로 연금이나 소득 있으세요? 영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직하고 국민연금은 못 받았어요. 간호사로 일했지만 오래 못해서 지금은 다른 소득 없어요. 상담자는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정부 기초연금 외에 기초생활주거급여 같은 걸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영애 씨가 눈을 깜빡이자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처럼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주거급여라고 해서 월세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서울에 계시니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살고 계신 집 월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적어도 상당 부분을 정부가 대준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영애 씨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반신반의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복지 행정이 지금 같지 않았고 하다못해 기초연금도 없던 시절이라 이런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담당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얼마 전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서 자녀분들 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는 신청 가능하세요.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애 씨는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남을 느꼈습니다. 당장 매달 집세 부담만 덜어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였습니다. 지금 머무는 낡은 새방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변에 아는 이도 없이 외로운 공간입니다.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이 필요할 텐데 이대로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애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데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다렸다는 듯 담당자는 준비해둔 안내 책자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용 임대 아파트 사진과 함께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고령자 복지주택이 바로 이겁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은 현재 무주택 세대시고 소득도 연금 정도시니 자격은 충분하실 것 같네요. 영애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데 갈 수 있단 말이죠?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 이런 어르신 임대주택을 늘리고 있어서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보통 보증금 몇백만 원에 월 임대료는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아주 저렴합니다. 조금 넓은 평형이어도 최대 10만 원 정도라 어머님 부담으론 충분하실 거예요. 더 좋은 건 이 주택에는 안전 손잡이, 비상벨 같은 설비도 다 갖춰져 있고 같은 연배의 이웃들이 함께 살아서 외롭지 않다는 점이에요. 복도마다 관리 직원도 있고 공동식당이나 경로당 시설도 함께 있어서 복지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답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영희 씨의 마음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이상적인 공간이 실제 존재한다니 믿기지 않았죠. 젊은 사람들만 실버타운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은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이 있었네요. 영애 씨의 혼잣말에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어르신들 거의 90% 이상이 자녀와 동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조사도 있어요. 다들 독립적으로 지내고 싶어 하시죠. 국가에서도 그걸 도와드리려고 이런 주택을 마련하는 거고요. 담당자의 말처럼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파도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노인은 2.5%에 불과했고 절반 가까이는 가능하면 현재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독립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영애 씨는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당장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는 영애 씨에게 담당자는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다는 소식이 있던 터라 준비해둔 서류 목록을 건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주 신청에는 영애 씨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1순위로 고려되고 경쟁이 있으면 추첨을 한다고 했죠. 대기자가 좀 있을 수 있지만 포기자도 종종 생겨요. 일단 신청을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영애 씨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희망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해볼 만하다. 입주 가능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결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숙제였지만 영애 씨는 다른 생활 측면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만약 혼자 계속 산다면 언젠가 건강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무릎 통증만 해도 별것 아니었지만 잠깐이나마 아들네 신세를 졌으니 다음번엔 어떻게 하지? 영애 씨는 문득 걱정이 들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괜찮아도 혹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돌봐주진 않을 테고 그게 조금 겁나네요.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는 싫지만 아무 준비 없이 버티다가는 큰 병이라도 걸리면 결국 폐를 끼칠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상담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간호사셨으면 알 것 같은데. 영애 씨는 몇 해 전에 치매 기운 있던 이웃 할머니가 등급 신청을 했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요양 등급 받아서 요양원 가는 그거? 직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원래는 요양시설 입소나 집에서 돌봄받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꼭 요양원에 들어가야 지원되는 건 아니고
집에서 받는 방문 요양이나 주간 보호 서비스도 보험으로 혜택 보실 수 있어요. 영애 씨가 귀를 기울이자 담당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나중에 허리가 편찮으시거나 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진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등급이 나오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는 서비스 방문 요양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죠. 비용은 대부분 보험자금에서 나오고 어머님은 일부 본인 부담금 15% 정도만 내시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서 무료에 가깝게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럼 아픈 상태로 굳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영애 씨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담당자는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면 한 달 2에서 300만 원씩 들지만 장기요양보험을 쓰시면 훨씬 저렴하게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미 어르신들 대부분은 이걸 활용 중이시고요. 역시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된 영애 씨는 속으로 큰 짐을 덜어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내가 아프게 되더라도 국가제도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굳이 며느리가 직장까지 포기하고 날 돌볼 일은 없겠지. 그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영애 씨는 상담을 마치며 오늘 얻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돈 없이도 사는 방법이 있긴 있구나. 주민센터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우선 주거급여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LH 고령자 복지주택 청약 신청도 담당자 도움으로 온라인으로 넣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사이에 앞으로 생활의 밑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영애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처 노인복지관에도 들러보았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우리 동네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어르신 점심 무료 제공을 한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복지관에 들어서니 삼삼오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식권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식사하고 가세요. 자원봉사자의 밝은 목소리에 영희 씨는 쑥스럽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영애 씨 앞에 따끈한 백미밥과 된장국, 생선조림과 나물이 정갈하게 담긴 한 끼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용히 인사한 뒤 숟가락을 드는 영애 씨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몰래 홀로 밥을 챙겨 먹던 외로운 날들이 스쳐갔죠. 그런데 이렇게 동네에서 따뜻한 밥을 내어주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씨는 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점심을 경로식당에서 해결하면 식비도 크게 줄겠네. 밥도 골고루 먹을 수 있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제는 생활 전략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남편과 같이 벌어 자식 키우며 살 때 이런 고민이 남일 같았는데 이제 혼자가 되고 보니 생계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이상하게도 겁이 나기보다는 의욕이 생기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 보이겠다. 스스로 선택한 독립 인생 2막이 막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애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하루 동안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부족한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정부 지원 리스트도 적어보았죠. 이제 목표는 분명합니다.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50만 원 안쪽으로 맞추는 것,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건강과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 돈 없이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오랜 간호사 생활에서 얻은 신조처럼 영애 씨는 문제를 하나씩 풀 실마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LH주택에 실제 당첨이 될지 모든 게 계획대로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에 떨기만 하던 며칠 전에 비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눈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영애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복지관에 가서 운동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근처에 주야간보호센터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 생각을 하며 말이죠. 몇 달 후
영애 씨는 자신의 손으로 그린 생활 설계표를 펼쳐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월 지출을 50만 원 언저리로 맞출 수 있게 된 그림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상황에 몇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거급여 지원이 승인되어 영애 씨는 살고 있던 집의 월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 1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월 34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영애 씨의 기존 월세 30만 원은 전액 지원금으로 충당되어 당분간 집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침 걱정했던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선정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1차 신청에서는 대기자로 밀렸지만 몇 달 지나 예비 입주 순번이 돌아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연락이 온 것이죠. 영애 씨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입주날 영애 씨는 작은 짐꾸러미를 들고 새로 배정받은 고령자 전용 임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아담한 8평 남짓한 원룸형 공간이었지만 평생 거주 가능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집 안에는 문턱이 없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 화장실의 안전 손잡이 등 세심한 배려가 보였습니다. 싱크대 높이도 조절 가능한 형태라 허리가 불편해져도 문제 없을 듯 했습니다. 곳곳에 비상 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고 1층 로비에는 24시간 상주하는 관리실 직원이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별세상이다. 내가 이런 데 들어올 줄이야. 벽에 걸린 안내문을 보니 매주 한 번 간호사가 집집마다 방문하여 건강 체크를 해준다는 내용도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 1층에는 경로식당과 노인정, 물리치료실까지 있어 웬만한 복지관 시설이 집안에 다 있는 셈입니다. 영애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홀로 지낸 외로운 세월과 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는 노인들을 지켜보며 느꼈던 회한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덜 쓸쓸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리란 안도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집들이를 핑계로 아들과 며느리가 새로 이사온 영애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라 옹색할 법도 한데 아들은 오히려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아주 깔끔하고 좋네. 시설도 새 거고 관리실에서 어르신들 챙겨주니 저도 안심이에요. 며느리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여기가 공공실버주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데 월세가 진짜 5만 원밖에 안 돼요? 믿어지질 않네요. 하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영애 씨는 웃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응, 보증금도 얼마 안 들었단다. 예전에 살던 집 보증금 빼고 돌려받은 걸로 다 충당하고도 남았어. 실제로 이번에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은 약 300만 원 남짓이었고 월 임대료는 6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영애 씨는 주거급여 대상자였기에 월세 상당액을 지원받아 보닌 부담은 없게 되었죠. 아들은 정말 다행이다를 연발하며 어깨를 쓸어내렸습니다. 최근 영애 씨가 혼자 살겠다고 선언한 뒤로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을 찾아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주거비 문제가 해결되자 영애 씨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월 생활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달에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할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어떻게 5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항목별로 따져보았죠. 다음은 영애 씨가 시뮬레이션 해본 월 예상 생활비 내역입니다. 1. 주거비 월세 6만 원, 주거급여 지원으로 실질 부담 0원. 2. 식비 월 약 15만 원, 동네 경로식당에서 점심 무료 이용, 나머지 끼니에만 지출. 3. 공과금 월 약 5만 원, 소형주택이라 전기가스 요금 최소화. 4. 의료 및 돌봄비 월 약 5만 원, 장기요양 방문 서비스 본인 부담금 등 예상. 5. 교통통신 등 기타 월 약 10만 원, 지하철 경로 무료 이용으로 교통비 절감, 휴대폰 요금 등만 지출. 합계 약 35만 원 예비비를 고려해도 50만 원 이하 유지. 이러한 계산을 마치고 보니
영애 씨는 스스로도 놀랍고 뿌듯했습니다. 한 달 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림을 꾸릴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영애 씨가 각종 공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한 덕분입니다. 그냥 혼자 비싼 월세 내며 살아갈 땐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만 지금은 기초연금 30여만 원에 약간의 저축이자와 아들 부부가 명절 때 챙겨주는 용돈 등을 더해도 충분히 생활비가 충당되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영애 씨는 매달 말 연금이 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식비와 공과금을 따로 봉투에 넣어둡니다. 예전엔 은근히 전기세 아낀다고 더운 여름 선풍기도 제대로 못 틀고 참았지만 이제는 에어컨도 적정하게 가동합니다. 워낙 집이 작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 공과금이 크게 나오지 않았죠. 식비도 경로당 무료 급식 덕분에 쌀과 부식비가 예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남은 돈은 내 용돈이다 하고 생각하니 얼마 되지는 않아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한편 영애 씨는 스스로 세운 돌봄 계획도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리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니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영애 씨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장기요양 등급 5등급, 비교적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수준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은 대체로 혼자 할 수 있지만 가사나 개인위생 등의 약간의 지원이 있으면 좋은 정도였습니다. 영애 씨는 등급 통지서를 받으면서 마음이 오묘했습니다. 내가 벌써 요양 등급을 받을 나이가 되었나 싶어 쓸쓸한 느낌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것은 앞으로 보험 지원을 받으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방문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 한 분이 영애 씨를 찾아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일주일에 2번, 하루 2시간씩 집안일을 도와주고 건강을 살펴주는 제가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한 것이죠. 첫 만남 날 밝은 얼굴의 요양보호사는 마치 가족처럼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말벗도 해드릴 김정민이라고 해요. 영애 씨는 민망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에 연신차를 권하며 응대했습니다. 김 요양보호사는 들어오자마자 먼저 집안의 안전시설부터 점검했습니다. 화장실 미끄럼 방지 매트, 가스밸브 자동 잠금 장치 등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영애 씨에게 사용법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설거지와 빨래 같은 자잘한 일들을 술술 해내고 나서 영애 씨와 마주 앉아 혈압을 쟀지요. 혈압도 안정적이시고 매우 건강하신 편이에요. 대신 무릎 수술하신 곳은 무리하지 말고 제가 올 때 같이 스트레칭해요. 영애 씨는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낯선 이가 집에 드나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부탁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뒤 영애 씨가 지불한 본인 부담금. 영수증에는 월 4만 5천 원 정도의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85%를 부담하고 본인이 15%를 낸 금액이었죠. 영애 씨는 그 종이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단돈 몇만 원으로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차라리 간병인을 사비로 쓰는 것보다 100번 나은 걸. 이제 영애 씨의 하루하루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웃에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 한 분과는 노인정에서 만나 알게 되어 가끔 서로 반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누구와 교류하기를 망설였겠지만 같은 단지에 사는 동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열렸죠. 점심때가 되면 1층 경로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차려주는 무료 급식을 챙겨 먹습니다. 주방 봉사자들이 영애 어머님 많이 드세요 하며 살갑게 챙겨줄 때면 눈물이 날 만큼 고맙습니다. 식사 후에는 같은 건물의 체력 단련실에서 가벼운 러닝머신 산책을 하거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두뇌 활동도 합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거주자에게는 무료이거나 아주 소액의 재료비 정도만 받기 때문에 영애 씨의 지출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되나 싶을 때면 영애 씨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나도 젊을 때 사회에 세금 꼬박꼬박 냈고, 이젠 이런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사회가 내게 돌려주는 거야. 이러한 생각은 영애 씨로 하여금 자존감을 지키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영애 씨는 한 달에 현금 50만 원도 채 쓰지 않고 지내지만 생활의 질은 오히려 높아진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과일 한 번 제대로 못 사 먹고 병원 갈 일 생길까봐 증상 있어도 참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에서 조금씩 남는 여유자금으로 가끔 과일도 사고 아플 땐 바로 약도 삽니다. 동네 보건소가 가까워 정기검진도 받고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한방진료 서비스를 이용해 한약도 지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영애 씨에게는 신기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물론 50만 원 남짓의 예산으로 생활한다는 게 항상 쉽고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 싶은 옷이 있거나 여행이라도 가고 싶을 때면 씀씀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그런 사치를 포기하는 대신 심리적인 풍요를 얻었다고 느낍니다. 내 힘으로 산다는 자립심, 그리고 자식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다는 안도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덜 불편하고 덜 미안한 상, 변화된 일상과 감정의 재정리. 새벽 햇살이 창가로 비쳐들자 영희 씨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예전 같으면 허리도 뻐근하고 마음도 울적했겠지만 오늘은 기분이 사뭇 다릅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네. 그녀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누리타운 아파트의 창문을 열면 단지 정원에서 가꾸는 꽃내음이 산들바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영애 씨는 창가에 놓아둔 라벤더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화분은 이웃 할머니와 함께 원예치료 교실에 나가 배운 솜씨로 만든 것입니다. 가만히 화분을 쓰다듬으며 영애 씨는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참 잘 견뎌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아침 식사는 간단히 죽 한 그릇으로 때우고 영애 씨는 천천히 옷을 챙겨 입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니 몇 달 새 표정이 밝아진 게 눈에 보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집에만 있다 보니 얼굴 가득 어두운 그늘이 져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규칙적인 일상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덕분에 마음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슬슬 가볼까 영애 씨는 어제 미리 챙겨둔 손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현관을 나오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옆집 김할머니께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영애 씨, 오늘 같이 가요. 복지관 요가 수업 가시죠? 활달한 김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영애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럴까요? 함께 가요. 한 동네에 살면서도 혼자 지낼 때는 서로 말 한마디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일상적인 벗이 되어 있습니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마침 점심시간. 두 분은 자연스레 단지 1층 경로식당으로 향합니다. 오늘 메뉴는 영애 씨가 좋아하는 비지찌개입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자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살갑게 말을 건넵니다. 박영애 어르신,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많이 드세요. 예전엔 이런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울컥해 눈물이 나곤 했는데 이제 영애 씨는 스스럼 없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영애 씨는 달라진 자신을 느끼며 밥을 먹습니다. 마음 한켠에 늘 있던 미안함과 불안감이 옅어지니 음식 맛도 더욱 맛있게 느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희 씨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성민아, 잘 지내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가족들 다 같이 한번 놀러 오너라. 맛있는 점심 차려줄게. 예전엔 아들 네 식구들을 자기 공간으로 부르는 것도 주저하며 혹여 불편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들의 답장이 금세 도착했습니다.
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집은 저희가 예약해둔 식당으로 가요. 편하게 나오세요. 영애 씨는 피식 웃으며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양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어야지. 손주들과 도란도란 지낼 주말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즐겁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찾아온 것은 영애 씨가 더 이상 미안해할 일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아들 전화만 와도 혹시 돈이라도 보내줄까 걱정할까봐 괜히 밝은 척해야 했고, 명절에 손주들 선물 사줄 여력도 없어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을 이뤄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충당하는 노모가 되었다는 사실은 영애 씨와 아들 모두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엄마 생활 괜찮으세요? 부족한 거 없어요? 라고 물을 때가 있지만 영애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무 걱정 마. 엄마 알아서 잘 먹고 잘 지내니까. 이 말에 거짓이 없음을 아들도 느낍니다. 서로 눈치를 보거나 미안함을 주고받지 않으니 오히려 모자 사이의 정서적 친밀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 남은 것은 순수한 가족의 정뿐입니다. 영애 씨는 가끔 TV 뉴스를 볼 때면 다른 노인들의 사연에 마음 아파하곤 합니다.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독거노인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굶는 어르신들의 소식이 나오면 남일 같지 않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처럼 하면 될 텐데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 길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복지제도를 몰라서 또는 자존심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에 영애 씨는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적극 알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녀 자신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게 왠지 내 자존을 깎아먹는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부딪혀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였고 그걸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내 삶을 책임지는 어른다운 행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애 씨는 복지관 친구들에게도 종종 말합니다. 우리 연금도 떳떳하게 받고 혜택도 누리면서 삽시다. 그래야 자식들한테 덜 미안하고 우리도 덜 서럽죠. 연장자답게 격려하는 그녀의 모습에 다른 친구들도 용기를 얻어 하나둘 신청서를 쓰곤 합니다. 해질녘 영애 씨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에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몸은 피곤할 법도 한데 마음은 편안하고 뿌듯합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스스로 잘 꾸려냈다는 자긍심이 피어오릅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임을 엿듣고 가슴 아파하던 그날 밤 홀로 흐느끼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고 불안해했던 그때가 말입니다. 이제 영애 씨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잘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불편함은 줄었고 미안함도 덜어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맞는 아침이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넓고 당당합니다. 얼마 후 아들 가족이 놀러오는 주말이 찾아옵니다. 영애 씨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미리 해두려고 분주히 재료 손질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무릎이 아파 오래 서 있지 못했겠지만 어제 오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미리 갈비를 손질해주고 주방 정리도 도와주신 덕분에 수월합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되새기며 영애 씨는 양념이 잘 밴 갈비를 냄비에 넣고 조물조물 무칩니다. 문득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와 내다보니 단지 정원에서 손주 또래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놀고 있습니다. 영애 씨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번집니다. 그래, 삶이란 이런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나가는 거지. 자신도 곧 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놀 수 있겠죠. 이제 영애 씨의 노후 설계는 새로운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더는 불안에 떨며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지만 사회적 지원망과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스스로 건강을 잘 돌보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어울리며 지내는 것입니다. 다행히 고령자복지주택의 이웃들과 복지관 활동이 있어 영희 씨의 웃음과 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그녀의 노년을 빛나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살아요 하고 조를 때면 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까 너희랑은 이렇게 놀러 올 때. 보자에서 손주들은 아직 그 말의 깊은 뜻을 모르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영애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입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 자부심이 있는 한 남은 날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스스로 챙긴 저녁 밥상을 차리며 속삭입니다. 덜 불편하고 덜 미안한 삶 이것이면 됐다. 담담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영애 씨의 독립적인 노후 생활은 그렇게 평온한 일상으로 채워져 갑니다.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내일도 그녀는 분명 씩씩한 걸음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는 영상에 나왔던 제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자료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1. 고령자복지주택 LH 매입임대 포함.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공간과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로 공급하거나 영구임대단지 등의 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혜택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대상 및 자격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이 1순위 자격을 받습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이하 수준, 총 자산은 약 3억 원 이하, 자동차 3,500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2024년 기준 2인 가구 월 소득 324만 원 미만 등으로 규정됨. 주요 지원 내용 임대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약 30에서 40% 수준으로 책정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세 50만 원인 방이라면 15에서 20만 원 정도의 월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월 5만 원 내외의 임대료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무장 ABF 설계가 적용되어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비상콜 버튼 등이 설치되고 건물 내에 복지관이나 식당 등 부대 시설이 있어 식사 지원,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 등을 같은 건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변화,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매년 1,000호 수준이던 공급 물량을 연 3,000호로 늘리고 기존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고령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뜰 실버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일부 중산층 노인도 입주 가능하도록 추첨제를 도입하고 있어 소득이 다소 높아도 경쟁을 통해 입주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제도 정비와 함께 다양한 모델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 또는 LH 주거복지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시 무주택 및 소득, 자산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입주가 결정되면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날짜에 입주합니다. 실제 사례 경기 성남 위례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한 어르신은 문턱이 없고
안전 손잡이가 잘 갖춰진 새 집이라 넘어질 걱정이 줄었다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1에서 2층 복지관에서 매일 점심과 간식을 챙겨주고 물리치료실도 있어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았다며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반면 이러한 공공실버주택은 아직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전국 약 40곳 규모 입주 경쟁이 높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개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입니다. 2020년에 기존 노인 돌봄 기본종합 서비스를 통합 개편하여 출범한 제도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이 수행하던 서비스를 확장한 것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서 혼자 살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주 대상입니다. 특히 주민센터 등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방지. 서비스 내용 배정된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안전 확인 및 말벗이 되어드리고 필요에 따라 가사 지원 청소, 세탁 등이나 외출 동행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각종 필요 서비스에 연계해주는데 예를 들면 지역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청소 정리, 방충망 교체 등 지원, 후원 물품 연계 등을 해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께는 도시락 배달이나 병원 동행, 목욕 지원 같은 서비스도 맞춤 제공됩니다. 나아가 우울감이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이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고립감을 덜어드리는 특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 서비스 맞춤 돌봄 서비스에 연계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집에 화재 감지기, 응급호출 버튼, 활동감지 센서 등을 설치해 위급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이 서비스를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하여 고령자가 위급시 즉시 119나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와 함께 안전 문제라고 보고 이러한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이용 서비스가 필요한 본인 또는 가족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의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시니어센터 등에서 생활지원사를 배정하고 주 1에서 2회 이상 정기 방문하게 됩니다. 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사례 및 효과.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지내며 말을 할 사람이 없었는데 생활지원사가 친근하게 말벗이 되어주어 우울증이 줄었다거나 발에 쇠창물이 튀어 위험했는데 방문한 생활지원사가 발견해 치료받았다며 감사함을 표합니다. 돌봄 인력이 규칙적으로 방문함으로써 고독사 예방과 생활 습관, 개선 규칙적 식사, 복약지도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5년까지 서비스 인력 확충과 내실화를 추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입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데이케어, 단기보호 쇼트스테이 등이 포함됩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대상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중 거동 불편, 치매, 중풍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적용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의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등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양이 결정됩니다. 재가 서비스 종류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주기적으로 집을 찾아가 신체활동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과 일상생활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목욕은 이동식 욕조 등을 이용하여 집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방문 간호는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상처 치료나 간호 처치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이나 일정 시간 동안 노인을 보호하면서 식사, 재활운동,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단기보호는 요양시설에서 일정 기간의 연 10일 이내 임시로 모시는 서비스로 부양가족이 병원 입원 등 부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복지용구 급여로 전동침대, 휠체어, 미끄럼방지용품 같은 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며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집에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등 주택 수리도 1회에 한해 지원해 주는데, 정부는 2024년부터 낙상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전국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5등급 어르신의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은 115만 1,600원이며 1등급 가장 중증은 206만 9,900원까지 한도가 올라갑니다.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필요 서비스 비용의 85에서 100%를 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이용자는 15% 정도를 본인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5에서 7.5%로 경감됨. 예를 들어 5등급 어르신이 월 한도 115만 원. 한도로 여러 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본인이 내는 비용은 약 17만 원 수준이고 나머지 98만 원 이상은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4년에 중증 1, 2등급의 한도액을 대폭 늘려 하루 8시간. 방문 요양도 더 자주 받을 수 있게 개선했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도액 외에 추가로 이용 가능한 특별급여 가족휴가제도 도입했습니다. 신청 및 이용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등급 판정을 내립니다. 등급이 결정되면 원하는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도 정기적으로 상태를 재평가하며 상태 호전 시 등급이 조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효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낯익은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증 치매를 앓는 김모. 할아버지 82세는 주 3회 방문 요양 서비스로 식사 준비와 청소 도움을 받으며 주간에는 데이케어 센터에 다녀오는데, 가족들은 시설에 모시는 대신 집에서 지내시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도 안심이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재가급여는 시설 입소를 늦추고 가족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병원이나 시설 비용을 절감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수단입니다.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2018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혁신적인 복지 모델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지 과거에는 노인이 아프면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합돌봄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비전이며 2025년까지 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후 보편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실행 내용 1. 주거지원 어르신 맞춤형 케어 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내 편의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에 집수리 지원을 해서 미끄럼 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응급벨 등을 설치하고 화장실, 부엌 등을 개조해 줍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주택개조가 필요한 재가 어르신 약 24만 세대를 발굴해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문 건강의료 건강취약 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간호사 등이 가정 방문하여 혈압 혈당 체크 및 건강상담을 대폭 확충하고 거동 불편자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화 방문간호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노인이나 노인 정신질환자, 퇴원 후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동네 의사가 가정방문, 진료하는 시범사업이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3.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앞서 설명한 재가장기 요양 서비스와 맞춤 돌봄 서비스,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하나로 연계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마다 통합 돌봄 창구를 마련하고 사례관리사를 두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 계획 케어로 제공합니다. 예컨대 병원 퇴원 시 케어 플랜을 수립하여 집수리, 방문간호 복약지도 식사 배달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4. 지역자원 연계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결합하여 복지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을 확충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결합한 돌봄 모델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원봉사자, 이웃 등이 참여하는 마을 돌봄, 공동체 형성도 장려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어르신을 보살피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2019년 6월부터 전국 8개 기초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시작되어 여러 서비스 모델을 시험했습니다. 이후 일부 성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2023에서 2025년 사이에 서비스 제공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2단계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모델 케어 안심주택 등을 각지로 넓히고 있고 방문의료 역시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으로 제도화 준비 중입니다. 기대 효과 통합 돌봄이 정착되면 어르신들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상으로 입원했던 이모 할머니 78세는 퇴원 후 지역 통합 돌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집에 미끄럼 방지 공사를 지원받고 재활간호사가 매주 찾아와 재활운동을 도와주며 생활지원사가 식사도 챙겨드려 다시 안심하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의료비 절감 낙상으로 인한 골절 의료비만 연 1.3조 원에 달함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5.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지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33만 4,810원이며 부부 가구는 두 분 모두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이에 부부 두 분 합산 최대 53만 5,680원 월 실제 지급액은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최대액을 받고 연금 소득 등이 좀 있으면 일부 깎여서 최소 약 2억 2,363만 8,515, 2,251만 9,710원 최소 30만 원 선이 지급됩니다. 매년 물가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인상되며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 우선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조사 후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지로 결정되는데 2024년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약 71만 3천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며 지급액은 그 기준액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인 독거노인은 월 71만 3,102원을 전액급여로 받고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이면 71만 3,102원에서 300만 원을 뺀 41만 3,102원을 받는 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에는 기초연금도 포함되지만 일정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폐지되어 자녀가 있더라도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현금 급여 외에도 여러 복지 혜택이 따라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급여 일종 자격이 주어져 병원 입원비는 무료, 외래진료는 1,000에서 2,000원의 약제비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면제되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 밖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비 등을 해당 자격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교통비 통신비 할인, 도시가스,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천 원, 한도 면제 등 TV 수신료 면제 등의 감면 혜택도 부여됩니다. 한편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므로 생계비 이외의 주거비와 의료비도 각각 보장받습니다. 아래 주거급여 항목 참조. 이로써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은 최소한 이 정도. 소득과 주거의료는 국가가 보장한다는 안전망 아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타 급여 꼭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이종 중위소득 40% 이하 등 조건,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등 부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초연금만 받는 어르신 중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들은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되어 임대료 지원을 받거나 의료비 지원만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 시 식료품비 및 생계비 지급이나 복지기동대 등도 있어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을 다각도로 돕고 있습니다. 6. 주거급여 및 기타 생활비 절감 프로그램 경로당 무료급식 등 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언급되었지만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무료급식이나 에너지 바우처 같은 생활비 절감 정책들도 어르신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가 월세의 상당 부분을 보조해줍니다. 지원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서울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월 34만 1,000원이며 경기 인천 1인은 26만 8,000원, 지방 중소도시는 17만 8,000원 등으로 차등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사는 독거노인이 월세 35만 원 집에 산다면 기준 임대료 34만 1,000원까지는 전액 지원되므로 본인은 약 9,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임차료가 매우 낮은 공공임대에 거주하면 그 실제 금액만 지급합니다. 이로써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료가 아예 없으면 주거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어르신의 임대료 체납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오자가 가구 지원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 대신 주택 개량 수선 유지 지원을 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457만 원부터 최대 1,241만 원 2024년 기준 한도로 지붕, 창문, 단열, 화장실 개선 등을 3에서 5년 주기로 지원해 줍니다. 이를 통해 오래된 집에 사는 저소득 고령자가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신청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주거 형태 조사 후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2024년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선까지 확대되어 1인 기준 소득 인정액 약 114만 8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만 받는 상당수 어르신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로당 무료 급식 대부분의 시, 군, 구에서는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어르신 무료 급식 또는 저가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의 약 42%에서 주 평균 3.6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부터 이 횟수를 더 늘려 장기적으로 매일 식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에는 시설 지원을 하고 2024년부터 더 많은 경로당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위생과 안전을 강화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 급식은 보통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이용 대상은 해당 지역 60세 또는 65세 이상 주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 일반 어르신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자율부담으로 식사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로써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고 식비를 아끼는 동시에 경로당에서 동년배와 교류하며 고독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얻습니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식사 제공,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와 정신건강 지표가 이용 전보다 개선되는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식사 배달 및 밑반찬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당 등에 나오기 어려운 독거노인에게는 지자체나 복지관을 통해 무료 도시락, 배달 또는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어르신 친구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주 2에서 3회 밑반찬을 직접 가정에 가져다 주고 안부도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생활지원사가 수행하기도 하고 지역 자원봉사자와 연계되기도 합니다. 덕분에 경제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도 굶지 않고 따뜻한 집밥을 드실 수 있으며 식사 준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이 있는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1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여름에는 전기요금 냉방, 겨울에는 난방비를 보조하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024년도 1인 가구 기준 에너지 바우처 총액은 31만 200원으로 여름에 5만 5,700원, 겨울에 25만 4,500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요금 고지서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충전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2월 기간 내에 2월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혹서기 혹한기에 냉방용품 구입이나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보호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타 경감 혜택, 이 밖에도 교통비 경감으로 고궁, 공원 등의 무료 입장 65세 이상이나 지하철 모임, 승차 65세 이상 제도가 있어 문화교통비 지출을 줄여줍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연간 11만 원의 문화생활비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르신 교통카드, 버스 무료화나 난방유 지원, 명절 지원금 등 추가 혜택을 주는 곳도 있어 거주지역의 복지시책을 문의해보면 좋습니다. 독거고령 여성 사례, 박영애 씨의 월 수입 지출 시뮬레이션.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한 복지제도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서울에 사는 75세 독거 여성 박영애 씨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애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내며 국민연금 등의 노후연금이 전혀 없고 성인 자녀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소득이 없던 영애 씨는 70세에 주민센터의 안내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신청하였고 현재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 운 좋게 LH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서울 시내에 있는 LH 공공실버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영애 씨의 한 달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영애 씨는 LH 고령자 복지주택 18위 원룸에 거주합니다. 월 임대료는 5만 원이고 관리비 2만 원가량이 나옵니다. 이 집은 LH가 시중 시세 100만 원짜리 원룸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공급한 것이라 임대료가 시세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임대료 5만 원 중에서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애 씨는 주거급여 수급자이기도 하여 2024년 서울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34만 1,000원 이하의 임차료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거급여에서 나오는 5만 원이 LH로 직접 납부되고 영애 씨 본인은 주머니에서 집세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덕분에 달방 월세를 전전할 때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주거비 걱정을 덜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사는 공공실버주택 건물 1층에는 작은 복지관과 경로식당이 있어 멀리 가지 않고도 식사와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성 영애 씨의 한 달 주요 소득은 기초연금 33만 4,810원 최대금액, 생계급여 약 38만 원 정도,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 10만 원 아래에서 설명 등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기초연금 등의 소득을 반영해 책정된 것으로 2024년 1인 기준 중위소득 32%인 71만 3,102원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제외한 소득 인정액 약 33만 원을 뺀 약 38만 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수혜가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영애 씨는 기본적으로 연금과 생계급여를 합쳐 약 71만 원의 현금 소득을 확보한 셈입니다. 오노인 일자리 수당 한편 영애 씨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 2회 동네 어린이공원 환경정화 도우미로 일하며 한 달에 10만 원가량의 활동비를 받는데 이 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일부만 반영되므로 생계급여에 큰 영향 없이 추가 소득이 됩니다.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내 힘으로 번 돈이라는 자부심이 생겨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지출 및 지원 혜택 영희 씨의 월 생활비 지출은 크게 식비, 공과금, 의료비, 교통비, 기타 용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복지 혜택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살펴보면 오식비, 영애 씨는 식비 지출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경로당 무료 급식과 밑반찬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같은 건물 1층 경로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무료로 합니다. 주 5회 식사를 해결하니 한 달에 약 20끼, 금액으로 치면 약 10만 원 상당을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는데 일주일에 2번 동주민센터에서 밑반찬 세트를 가져다 줍니다. 반찬 지원은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가 방문할 때 전달해주며 김치, 국, 나물 등 3에서 4가지 반찬이 나와 장보기 비용도 절약됩니다. 과거엔 반찬 걱정에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먹는 걱정은 덜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의 경우 우유와 빵 등을 복지관 무료 이용 쿠폰으로 확보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쌀정부양곡 할인 구매 10kg당 1만 원에 죽을 쑤어 먹으며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애 씨의 한 달 식료품 구입비는 5에서 6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오공과 금전기 가스 등 영애 씨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료로
전기 바우처 5만 5천 원을 지원받았고 겨울철에는 가스비로 25만 4천 원 상당의 난방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1에서 2월 난방비 고지서에는 이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어 영원 고지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으로 전기요금 월 1만 6천 원 공제 및 가스요금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덕분에 한겨울 한여름에도 공과금 부담이 거의 없어 과거 찜질방을 전전하며 난방비를 아끼던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수도요금도 일부 지자체는 감면을 해주고 있어 영애 씨는 수도 기본요금 면제 혜택을 받아 매달 공과금으로 1만 원 내외만 부담합니다. 오의료비 영애 씨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일종 자격으로 병원 진료비와 약값 부담이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검진과 영양상담도 무료로 받고 동네 내과에서 처방약을 타오는데 약국 본인 부담금은 1,000원 남짓입니다. 예전에는 진료비가 아까워 약을 거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꾸준히 관리하여 건강 상태도 안정되었습니다. 만약 영애 씨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그때도 본인 부담률이 낮아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면제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보장 덕택에 영애 씨는 예기치 않은 병원비 지출에 대한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교통 및 통신, 75세인 영희 씨는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은 무료이고 버스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행복카드로 월 23회까지 무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 교통비 지출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통신요금 감면을 받아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저가요금제로 월 1만 원 이하만 부담합니다. 보편요금제 1만 3천 원에서 50% 감면 적용 TV 수신료도 면제라 집에서 TV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오기타 용돈 한 달에 71만 원 남짓한 현금 중 상당 부분이 위에 열거한 식재료비 5에서 6만 원, 공과금 1만 원, 전화비 1만 원 미만 등에 쓰이고 나머지 약 60만 원 가까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중 일부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손주들 용돈을 주는 등 여가 선물비로 쓰기도 하지만 영애 씨는 최대한 아껴서 매달 20만 원 이상은 저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저축은 가능하며 일정 한도까지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2년에 한 번씩 낡은 안마의를 새로 장만하거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큰 지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공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면 비록 개인연금이나 가족부양이 없는 어르신이라도 월 수십만 원 수준의 가처분 소득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박영애 씨는 주변에 같은 처지에 홀로 사는 친구들에게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고 신청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주거의료급여 등 각종 제도의 활용률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제도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촘촘히 보완하여 모든 어르신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